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도 성공의 공식 표물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상위 1%가 되는 슈퍼스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과가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과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파악하는 데는 재능 말고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그 재능을 돋보이게 하라. 그 재능을 돋보이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언제 순서가 어떻게 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발표회를 하는지, 언제 면접을 보는지에 따라서 운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 하지만 이런 운적인 요소들도 여러 번 시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누구는 슈퍼스타가 되고 누구는 슈퍼스타가 되지 않는 거지? 너무나 잘나는 사람들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슈퍼스타가 된다라는 이 법칙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3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슈퍼스타와 멱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멱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예로 이렇게 나와요. 타이거 우즈가 생후 9개월 때 처음으로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 왼손잡이라는 점만 빼고는 클럽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버지의 스윙과 꼭 닮았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6살 우즈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10세 이하 경기에서 8등을 했고 8살에는 우승을 거머쥐었다. 15살 무렵엔 미국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에 출전해 최연소로 우승을 거뒀다. 그러더니 18살에 처음으로 미국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 후로 연전연승했다. 훗날 프로 선수로서 올린 성과는 가히 전설적이었고 그는 PGA 대열에 합류한 순간부터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타이거 우즈가 거의 슈퍼스타급인 거죠. 그런데 우즈가 아무리 재능이 있었다고 하든 대부분의 선수들은 평균 이상이고 두각을 보이는 선수들과 아주 근소한 차이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즈라는 사람이 최고가 맞아요. 최고가 맞는데 그 외에 다른 선수들과 차이가 그닥 크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는 거죠. 타이거 우즈는 아무리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해도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승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즈가 보이는 성적이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해도 그의 성공에는 한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과는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쭉쭉쭉쭉 나아가는 성과에는 무한대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에 우즈는 스포츠 경력을 쌓은 전 기간에 걸쳐 1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올려서 오프라 윈프리 딜을 이은 흑인의 두 번째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더 이상 골프의 재앙으로 군림하지 못했던 2015년도조차에도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 수입을 올린 선수 9위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엄청난 수익은 광고 계약에서 나왔대요. 광고는 각종 골프용품에서 스포츠 음료, 면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나이키하고는 어떤 이제 광고 계약을 맺고 나서는 5년짜리 광고였는데 출연 액수가 정말 최고가에 이르렀대요.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 조건에 그걸 넣었대요. 우즈는 나이키의 골프 의상과 장비 매출의 1%를 받기로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게 된 거죠. 이것처럼 타이거 우즈는요 정말 부를 혼자서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즈 같은 사람을 슈퍼스타라고 명한 거예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슈퍼스타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공이 무한대이기 때문이에요. 슈퍼스타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공하는 데는 무한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슈퍼스타랑
우주랑 같이 경쟁했던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실력이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주랑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짓는 그 선은 뭘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또 하나의 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9년 10월에 이 저자가 버스트가 출간되고 나서 내 경쟁 상대가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의 베스트셀러를 봤겠죠. 봤더니 1위가 로스트 심벌이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이 라스트 송이라는 책이었대요. 그런데 로스트 심벌하고 라스트 송이 베스트셀러긴 한데 그래서 이 라스트 송이 주간에 얼마가 팔리지를 봤더니 12만 부가 팔린 거예요. 2위인 라스트 송이. 근데 1위인 로스트 심벌은 무려 120만 부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잖아요. 10배가 넘는 부수, 단 1인데 10배가 넘는 부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위하고 2위하고의 판매 부수가 10배가 차이가 나지만 작품성이 정말 10배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작품성에서 10배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수는 10배나 이렇게 12만 부, 120만 부 어마무지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 이건 거예요. 판매 부수의 차이는 성과와 무관하며 성과는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타이거 우주의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들, 영향력이 계속 가는 것처럼 이 판매 수입이라든 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판매 부수는 어떤 성공이라는 거는 그 성과와 상관이 없다고요. 이 책을 이 10배만큼 더 잘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성과, 제품의 성과, 그 다음에 서비스의 성과,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미치는 거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성공은 무한대다? 여기서 제가 멱의 법칙이라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멱의 법칙인데요. 상위 이쪽에 왼쪽 부분에 있는 일부분들만 최고의 수익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급격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지닌 무제한의 특징이 멱의 법칙이다. 수학적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정규 분포선은 높은 가치에서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것을 아웃라이어다라고 아웃라이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규 분포는 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 모양에서는 이 중간에 대부분들이 표본들이 모여져 있고 나머지 끝에는 표본 오차 그 정도로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멱의 법칙에서는 상위에 이렇게 피크를 치는 롱테일이 있단 말이에요. 롱테일 모양의 피크를 치는 아웃라이너가 있어요. 아웃라이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표본 중 다른 대산들과 막연하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통계적 관측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프에서 스트로크 최고 점수가 10점이나 100점 차이가 아니라 1.919인 게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타이거 우주가 극소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슈퍼스타인 거고 아웃라이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도대체 뭐 때문에 너네들만 이렇게 성공을 하고 슈퍼스타가 된 건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슈퍼스타는 눈부시게 빛나며 눈에 띄는 극소수의 1%로 부익부를 달성할 열쇠를 짊어지고 있는 무한한 부로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슈퍼스타를 지위를 오직 금전적인 기준으로 정의하기가 쉬운데 멱의 법칙을 적용하면 성공을 보다 넓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쉽게 풀어드릴게요. 멱의 법칙을 적용하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는 영향력, 지명도, 그 다음에 동원하는 관중, 동경의 대상, 무엇이든 상관없이 분포의 형태를 따르는데 부와 마찬가지로 멱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부도 일정 부분 슈퍼스타 상위 1%만이 이게 전부 독식하는 체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성공과 관련된 모든 것들도 멱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멱의 법칙 덕분에 그 누구보다 몇 곱절 성공을 거두는 극소수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들을 아웃라이어라 부른다.
아웃라이어는 같은 분야의 경쟁자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이들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 이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구분짓는 요인들을 이제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다. 성과로 이들을 구분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과만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슈퍼스타가 되었는지 아웃라이어가 됐는지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슈퍼스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의 예를 먼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아닌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들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한다면 금전적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예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티븐 와인버그는 역사상 가장 고액 연봉을 받는 물리학자 교수래요. 예상대로 그는 뛰어난 성과를 올린 보상을 톡톡히 받고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얻었고 1979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대요. 이 텍사스대에서 이 사람을 영입하게 되는데 재직하던 그를 이제 텍사스 대학교에서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당장 그 연봉 협상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알고 보니까 와인버그는 천재적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협상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협상하면서 내가 총장에 맞먹는 연봉을 줄 테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계약을 안 하셨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텍사스잖아요. 텍사스가 어떤 그 풋볼로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 풋볼 코치의 연봉에 상응하는 액수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총장의 연봉에 맞먹는 액수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을 하고 풋볼 코치에 맞는 액수를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91년에 그는 25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 학계에서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와인버그의 연봉은 놀라울 정도로 고액이었지만 물리학과 교수 평균 연봉의 5배에 불과했을 뿐이래요. 이를 오늘날 재계와 비교해보면 평균적 CEO는 직원 평균의 271배이다. 1배를 번다. 와인버그가 경제학자의 정의에 따른 슈퍼스타라면 그의 소득은 2억 달러가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2억이 넘어야지만이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못 넘은 거예요. 그 특징은 뭘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재능으로 올린 성과, 이 과학자,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 이 재능으로 올린 성과를 저비용으로 널리 확산시킬 경우만 가능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슈퍼스타라는 핵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슈퍼스타의 특징인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슈퍼스타가 돼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재능으로 올린 성과를 저비용으로 널리 확산시키기 쉬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로즈니 말한 바와 같이 간중이나 책을 사는 사람이 1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공연자와 저자가 기울이는 노력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전적으로 슈퍼스타가 되려면 성과를 널리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과를 널리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품이 좋아? 제품이 좋고 그 다음에 이걸 돋보이게 했어? 좋아. 운이 좋았어? 그 다음에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널리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991년 당시 이 직업은 25만 달러를 버는 자리였대요. 풋볼 코치가. 그래서 25만 달러를 받았겠죠. 근데 코치의 능력은 텍사스 풋볼 경기에 우승을 거머쥐면서 그의 재능이 널리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코치의 연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수석 코치는 연간 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대요. 이는 그 어떤 교직원의 연봉보다 많은 액수였다. 91년에 와인버그가 받던 연봉이 20배죠. 20배죠. 왜냐하면 와인버그가 91년에 25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 달러니까요. 와인버그는 현재 57만 5천 달러 정도를 번다라고 해요. 5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이 우습게 볼
만한 액수는 결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와인버그의 연봉이 풋볼 코치의 연봉에 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네, 널리라는 말 이해되시죠? 왜 상응을 하지 못하냐면요. 그가 하는 일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의 연봉은 학생들이 내미는 학비에서 충당이 된다. 그가 가르치는 강의는 대규모 청중이 들을 수 없다. 2011년 그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학 역사를 강의를 시작했고 그리스 시대의 끈 이론까지 섭렵하는 이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와인버그의 능력으로 혜택을 입은 학생은 기껏해야 몇백 명의 정도일 것이다. 그의 강의에는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는 열광적인 팬도 없고 그가 강의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이도 없었다. 그가 강의를 하는 동안 강의실 기퉁이에서 응원하는 이도 없다라는 거죠. 와인버그의 성공을 경제적으로만 평가한다면 그가 지닌 영향력을 널리 확산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그렇지만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슈퍼스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을 경제적 돈의 개념으로만 정의를 할 수 없다라는 예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널리 퍼져야지만이 슈퍼스타가 돼. 그러면 우리는 다 널리 퍼지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 상위 1%에 드는 그런 스타가 되길 바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닌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저도 이 책 읽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슈퍼스타를 옆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슈퍼스타라면 그의 눈부신 업적 때문에 우리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주눅이 든대요. 그래서 슈퍼스타와 경쟁해야 되는 누군가는 결국에는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기량을 마음껏 다 발휘를 하고 점수를 획득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타이거 우즈의 경기에서도 그랬다 그러거든요. 타이거 우즈가 우주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출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게 되면 그들의 점수가 뚝뚝뚝 떨어졌대요. 그리고 우즈가 장기간에 토너먼트를 출전을 못하게 됐대요. 무릎 수술을 받게 되고. 그러자 갑자기 그 경쟁자들의 점수가 정말 눈에 띄게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타이거 우즈의 효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경쟁사에서 경쟁을 해서 나가는 거는 물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슈퍼스타하고 경쟁을 했을 때는 주눅이 들게 마련이래요.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럼 우리는 슈퍼스타랑 경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슈퍼스타랑 경쟁을 하지 못하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스타와 경쟁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157쪽에 있어요. 우리가 슈퍼스타와 어깨를 겨룰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협력을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팀에 속한 개인뿐 아니라 관리자나 채용 면접관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바로 슈퍼스타와 경쟁하면 주눅들지만 슈퍼스타와 협력을 하면 기량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과 옆에 붙여놓게 되면 그들과 계속 이렇게 겨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량이 계속 뛰어나게 돼요. 제가 수업할 때도 옆에 있는 아이들이 좀 잘하는 애들과 조금 처지는 애들, 이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거기에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슈퍼스타가 경쟁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 옆에서 그들과 협력하시면 되세요. 식당도 같은 업종이 모여있을 때 더 경쟁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경쟁 상대를 경쟁 상대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들과 협력해서 서로 이기는 윈윈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슈퍼스타와 협력하면 기량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근데 슈퍼스타라는 거는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이 판을 바꿔요. 슈퍼스타라는 사람들이. BTS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그 음악계를 판을 바꿨잖아요. 판도라 상자를 여는 사람들이 슈퍼스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협력을 하면 그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들에 상응하는 만큼의 재능이 높아질 수 있고,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도 더 증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슈퍼스타는 판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들은 새로운 고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이지만 성공의 이 공식에 따르면 그들의 기량은 동료들보다 눈꽃만큼 더 우수할 뿐이다. 그들의 역량은 동료들보다 눈꽃만큼 더 우수할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다. 성과는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도 슈퍼스타를 능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묘한 심리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그런 요인들을 인지하고 슈퍼스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그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주눅이 드는 순간 우리의 영웅들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주눅이 드는 순간 우리의 영웅들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슈퍼스타들도요, 사람이거든요. 그들도 슬럼프라는 게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려갈 때는 더 급하게 급경사로 내려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해드린다면, 우리가 슈퍼스타가 될 수가 없다면, 슈퍼스타와 경쟁을 하게 되면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시고 그렇지 않게끔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경쟁을 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을 하되 슈퍼스타와 경쟁을 할 수가 없다면 그들과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시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슈퍼스타가 다른 점은 그거라는 거, 지금 얼마나 많이 퍼뜨릴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전파될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라는 거, 그리고 그 슈퍼스타와 우리와 종이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눈꽃만큼의 차이라는 거, 그거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진 자리에서 슈퍼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